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저는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심각한 질환들은 아니지만 한번 발생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그런 질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 질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가벼운 여성 질환의 경우에는 제대로 관리만 잘 해주면은 상당히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들이 반드시 알고 꼭 관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여성 생식기 질환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나와 그리고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고 오히려 1년에 한 번씩은 꼭 찾아야만 하는 진료 과목 산부인과는 임신, 출산 외에도 여러 가지 여성 질환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진료 과목이다. 산부인과 진료는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산과 진료가 있고요. 임신, 출산을 제외한 부인과 진료가 있습니다. 부인과 진료에는 무월경, 월경과다, 생리불순, 생리통,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기타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자궁내막증식증, 자궁내막용종 등이 있습니다. 여성의 생식기는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기관으로 그만큼 특이 증상도 빈번하고 궁금한 것도 많지만 어디에다 물어보기 어려워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넘기는 일이 다반사이다. 여성 생식기는 임신, 출산 및 부부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또한 염증이나 종양이 발견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관심을 갖는 만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성 생식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가들은 안과나 치과처럼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는다면 대부분의 심각한 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모든 질환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하는 것이 치료율이 높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꺼려하는 여성들에게서 정기검진은 작은 병변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을수록 그리고 임신 횟수가 적을수록 더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는 여성 생식기 질환.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여성 생식기 질환 관리법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의 김병수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본다. 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제 아프기 전에 미리 검진을 받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 일반 검진에 비해서 산부인과 검진율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미혼 여성의 산부인과 검진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들의 발견이 늦어지면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꼭 관리를 해야 되는 여성 생식기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김병수 과장님이신데요.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가 오늘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사실 산부인과 가는 거를 약간은 좀 꺼려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좀 비뇨기과 가는 게 좀 망설여지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가는 걸 좀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도 많이 그렇습니까, 과장님? 네, 나이에 관계없이 여성분들은 산부인과 진료를 많이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고 또 탈의 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감이 산부인과 진료가 늦어지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궁과 난소는 여성에게 아주 소중한 기관입니다.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되어 있고 생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은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된다면 개인의 행복,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산부인과 검진이 중요한 이유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성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생리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정상 생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 생리는 생리 기간이 4일 내지 6일 정도이고 생리 양은 20cc 내지 60cc입니다. 그리고 생리 간격은 21일 내지 35일 정도입니다. 20cc 내지 60cc의 생리양이란 패드를 하루에 3장 내지 5장 정도 교환하는 정도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생리통이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리 중에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자궁을 수축시키고 이것으로 인해 자궁 내 압력이 증가하고 이것으로 인해 자궁 내 혈류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자궁의 허혈성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생리통인 것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생리통이 있어도 왜 약을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약을 안 먹고 참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용량의 약을 오랫동안 복용한다면 뭐 부작용이 생기겠지만 용량과 용법을 지킨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생리통은 자궁과 난소에 문제가 없는 원발성 생리통과 자궁이나 난소에 문제가 있는 속발성 생리통으로 나눠집니다. 속발성 생리통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궁이나 난소에 있는 병변을 키우기 때문에 조기 진단하여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한다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고 자궁 적출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여성이나 가임기 여성은 생리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저 응급실에도 그 젊은 여성분들 네. 이제 배 아프셔서 구급차를 통해 이제 오시는데 생리통이 많으시거든요. 어. 근데 여쭤보면은 생리통이 있어도 약을 안 드시고 아파하시다가 그냥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생리통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만으로도 어느 정도 통증이 조절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리통에 흔히 사용되는 진통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 약은 80% 여성 이상의 여성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작용 기전을 보면 소염 진통제가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자궁에 작용하는 것이 억제됩니다. 그로 인해서 생리통을 없애거나 감소시킵니다. 복용법은 생리 직전이나 생리 중에 복용하고 하루에 3번 복용하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약의 종류와 용량을 바꿔줍니다. 사용하는 약제는 메페남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3개월간 진통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면 피임약으로 바꿔줍니다. 생리통 시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의 90%에서 생리통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네. 피임약의 대상은 피임약에 금기증이 없고 피임을 원하는 생리통 환자입니다. 피임약의 작용 기전은 자궁 내막의 증식과 배란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피임약의 복용법은 생리 시작하자마자 먹어야 하고 매일 먹어야 합니다. 약을 걸은 지 12시간 이내이면 그 즉시 그날 것을 복용하면 되고 만약 약을 걸은 지 12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다음 날에 2알을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임약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피임약은 절대 금기증과 상대적 금기증이 있습니다. 절대 금기증에는 혈전성 정맥염이나 혈전색전증, 간기능장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이나 자궁 내막암, 합병증이 있는 심장 판막 질환입니다. 이런 경우는 복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금기증도 있습니다. 편두통이나 고혈압,
자궁 근종이 있을 때, 임신이 의심될 때, 확진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생식기 출혈이 있을 때, 또 35세 이상 흡연자인 경우, 그리고 하루 15개피 이상 흡연하는 경우, 유방암이 의심되는 경우, 간질환 치료 후에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실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피임약 복용이 이제 부작용이 있을까봐 좀 선호를 하지 않으시는데요. 실제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네. 경구 피임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약이 마찬가지지만 네. 경구 피임약의 부작용을 살펴보면 첫째,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구역, 구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작용으로는 부정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멈춥니다. 또 작은 부작용으로는 체내 에스트로겐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두통, 유방통, 체중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식욕이 증가하고 체중이 증가하고 변비가 생기고 복부 팽창이 되고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혈전증입니다. 네. 이제 뭐 이렇게 복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부작용도 있으니까 이제 꼼꼼히 따져서 이제 복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생리통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복용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월경과 관련해서 여성들을 또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월경 전 증후군이죠. 네, 전에 할리우드 한 여배우가 그 월경 전에만 꼭 절도를 하는 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월경 전에 식욕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거나 뭐 맞아요.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런 게 월경 전 증후군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비슷한 개념이지만 월경 관련 장애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월경 전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경 주기 후반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증상들이 일생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월경 전 불쾌장애입니다. 이것은 월경 전 증후군의 심한 타입입니다. 월경 전 불쾌장애는 화가 난다든지 불안감, 긴장감 같은 정서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아마 이제 진짜로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일까 이제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런 증상들이 왜 나타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월경 전 증후군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경 전 증후군의 원인은 첫째, 생리 직전에 난소 호르몬의 변동이 심해서 발생하고요. 둘째, 신경절단 물질의 비정상적인 반응이 불쾌한 증상을 유발하고요. 셋째, 생리 직전에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것도 원인이고요. 넷째, 프로스타글란딘이 원인입니다. 그 외에 알러지 반응,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경 전 증후군의 증상은 가임기 여성의 20 내지 80%에서 나타납니다. 5 내지 10%는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화를 잘 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긴장, 불안, 집중력이 저하되고 식사량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또 체액이 저류되고 변비가 생기고 두통이 생기고 유방통, 구토가 생깁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증가로 인해서 피부 트러블이 생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월경 전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그냥 늘 그러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게 치료가 가능한 증상인가요? 네. 월경 전 증후군 치료에는 먼저 보존적 치료, 두 번째 비호르몬적 치료, 세 번째 배란 억제 방법이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지지요법, 생활 패턴을 변경한다거나 영양을 공급한다거나 가벼운 운동이 좋고 몸이 붓는다면 염분을 제한하고 식욕이 심하게 당긴다면
채소와 잡곡을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구토나 유방통이 있다면 카페인을 줄입니다. 비호르몬 치료에는 체액 정체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뇨제를 투여하거나 항우울 작용이 있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투여하거나 항불안제를 투여합니다. 세 번째는 배란 억제 방법입니다. 경구 피임약이나 양측 난소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생리통 그리고 월경전 증후군만큼이나 여성들을 괴롭히는 질환입니다. 비정상 자궁 출혈인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네, 비정상 자궁 출혈은 매우 흔한 부인과 증상입니다.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와 비정상 월경을 말합니다. 자궁 출혈은 크게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출혈과 기능성 자궁 출혈로 구분됩니다.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출혈에는 자궁 경부암, 자궁 내막암, 용종, 자궁 근종, 자궁 경부염, 자궁 내막염 등이 있습니다. 기능성 자궁 출혈은 내과 질환이나 자궁의 기질적 병변이 없이 일어나는 비정상 자궁 출혈입니다. 가임기 여성에서 흔하고요. 초경이 시작되는 시기의 기능성 자궁 출혈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축의 미성숙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흔하다고 해도 이렇게 출혈이 발생하면은 뭔가 좀 마음이 불안하고 덜컥 겁이 나고 하는데요. 이런 비정상 출혈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네, 비정상 자궁 출혈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구조적인 원인과 비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원인에는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자궁 내막 증식증, 용종, 암 등이 있고요. 비구조적인 원인에는 응고장애, 난소, 기능장애, 갱년기 내막 위축, 호르몬제 복용, 임신 등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될까요? 네, 비정상 자궁 출혈의 진단은 우선 병력 청취를 합니다. 대부분의 기능성 자궁 출혈은 병력만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월경력, 출혈 양상을 보고요. 출혈과 동반된 통증의 여부를 보고요.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요. 배란 증상을 확인하고 출혈성 경향 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전신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른 약물 복용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체 검사를 합니다. 출혈 부위를 확인하고 출혈 양을 평가하고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골반 진찰을 합니다. 신체 검사를 통해서 자궁 경부 용종이나 자궁 경부 밀환, 질의 위축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자궁 근종, 자궁 내막암, 난소, 종양 같은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그 외에 빈혈 검사, 혈액 응고 검사, 임신 반응 검사, 호르몬 검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궁 경부암 검사를 통해서 자궁 경부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궁 검사를 통해서 자궁 강내 병변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진단적 소파 수술을 통해서 자궁 내막 암이나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검사들을 한 후에 어떤 정확한 감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비정상 자궁 출혈에 감별 진단 질환이 많습니다. 자궁의 임신이나 자연유산, 계류유산 같은 임신 관련 질환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외인성 호르몬이 투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임약, 폐경 후 호르몬, 미레나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질적 병변과 감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궁 경부암, 자궁 내막암, 자궁 근종, 자궁 경부염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내과적 질환과 감별해야 됩니다. 호르몬 이상을 유발하는 갑상선 질환이나 신장 질환, 간 질환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출혈성 경향을 나타내는 질환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제 감별까지 마치게 된다면 치료는 어떤 치료들을 받게 되나요? 네. 비정상 자궁 출혈의 치료는 비호르몬 치료, 호르몬 치료, 수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질적 병변이 없다면 우선 비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염 진통제와 지혈제가 있습니다. 기질적 병변이 없다면 호르몬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은 강력한 항에스트로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궁 내막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다음으로는 에스트로겐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과다 출혈 후에 자궁 내막이 얇아져 있을 때는 에스트로겐이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구 피임약이 있습니다. 임신을 원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다음으로는 미레나라는 특수루프를 자궁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미레나는 자궁 내막을 위축시켜서 출혈을 멈추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술적 방법입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임신을 더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자궁 내막 소작 수술을 합니다. 자궁 내막 소작 수술은 전기열을 이용해서 자궁 내막을 태우는 방법입니다. 네. 그 외에 자궁 소파 수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구를 이용해서 자궁 내막을 긁어내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자궁 용종 절제술이 있습니다. 자궁 강 내에 있는 튀어나온 혹을 긁어내거나 떼어내는 것입니다. 네. 그 외에 자궁 척출술이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그 말만 들어보면 그 난소에 혹이 많다 뭐 이런 질환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내분비 질환입니다. 발병률은 5 내지 10%입니다. 진단은 배란 장애가 있거나 다모증 같은 고안드로전 혈증이 있거나 다낭성 난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 2개 이상 있을 때 진단합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에는 배란장애, 희발월경, 무월경, 자궁출혈, 불임, 다모증, 여드름, 탈모, 자궁내막 증식증, 더 심하기는 자궁내막암, 그리고 고혈압, 당뇨, 대사이사 증후군이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 자궁내막암의 발생률이 3배 정도 증가합니다. 네. 또한 폐경 후 유방암 발생률도 3배 내지 4배 증가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약 30 내지 50%는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같은 대사 증후군을 동반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 혈액 검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네. 이로 인해서 난포막 세포에서 안드로겐이 과다 생성되고 이로 인해서 호르몬을 비활성화시키는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자유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여드름, 다모증, 탈모증, 만성 무배란이 발생합니다. 또한 자유 테스토스테론 증가로 인해 자유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자궁내막 증식증과 자궁내막암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증가로 인해 고혈압, 2형 당뇨병,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주 분비 호르몬이 증가하여 배란 장애를 일으키고 난임, 자연유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검사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에는 다른 질환들과 좀 감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감별해야 될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상선 질환, 유주 분비 호르몬 과잉, 선천성 부신 과증식증, 임신, 시상하부성 무월경, 원발성 난소 부전, 안드로젠을 분비하는 종양, 기타 쿠싱 증후군, 말단 비대증, 또 외부에서 안드로겐과 같은 호르몬을 투여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치료가 어렵지는 않나요?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체중 감량이 중요합니다. 체중이 감소되면 대사와 생식 기능이 현저히 호전되고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신을 원하는 경우는 배란 유도제를 투여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구 피임약을 투여합니다. 피임약은 혈중 호르몬 이상을 교정하고 여드름을 치료하고 자궁 내막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메폴민이라는 약을 투여합니다. 그리고 배란 유도제 효과가 없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 복강경하 난소 천공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무월경인데요. 아예 월경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월경이 없는 경우를 무월경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무월경은 원발성 무월경과 속발성 무월경으로 나뉩니다. 원발성 무월경이란 유방 발달, 겨드랑이 털, 치모 같은 2차 성징 발현이 없으면서 13세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와 2차 성징의 발현이 있더라도 15세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14세, 16세 기준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초경의 연령이 낮아지기 때문에 진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속발성 무월경이란 월경을 잘 하던 여성이 3번 이상 정상 생리 주기를 건너뛰는 경우와 월경을 잘 하던 여성이 6개월 이상 월경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무월경은 왜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정상적인 월경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자궁 추구 긴밀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들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무월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뇌하수체 시상하부 부전증 또는 뇌하수체 시상하부 기능장애, 성선 부전증, 그리고 자궁과 월경 유출로에 생긴 해부학적 무월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내분비학적 질환과 비내분비학적 전신질환에 의해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축에 이상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생리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혹시 내가 임신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생리를 안 하면 상당히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무월경, 생리 안 했을 경우에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진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무월경의 진단은 우선 임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로 자궁의 유무, 그다음에 난소의 유무, 자궁 내막의 두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궁이 없는 경우는 염색체 검사를 합니다. 남성 가성 방 음양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르몬 검사입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의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CT 촬영입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자궁의 해부학적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월경이 없는 걸 치료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의문들이 드는데요. 치료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무월경 환자의 치료는 약물과 수술이 있습니다. 불임 환자는 배란 유도를 합니다.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임약을 투여합니다. 피임약의 복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투여합니다. 조기 성선 부전증이 있다면 폐경 증상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실시합니다. 염색체 검사상 Y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악성으로 전환되기 전에 생식선을 제거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거는 월경이 없어서가 문제였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월경이 많아서가 생기는 문제인데요. 바로 월경 과다입니다. 네.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정상 월경은 기간이 4 내지 6일이고 월경량이 20 내지 60cc 정도입니다. 월경 주기는 21일에서 35일 정도입니다. 비정상 월경은 기간이 2일 미만이거나 7일 이상입니다. 월경량은 80cc 이상입니다. 이를 월경 과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수치로 들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좀 어느 정도가 나와야지 이게 월경 과다인지 알 수 있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이제 출혈이 있어야 월경 과다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생리량이 80cc 이상인지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문진으로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30분 내지 2시간 간격으로 생리를 바꾼다거나 대형 패드를 2개를 동시에 사용한다거나 생리 시 종종 옷을 버린다거나 생리가 홍수처럼 흘러나오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럴 네. 때는 이제 월경 과다. 네. 네, 이제 월경으로 인해서 뭔가 생활이 좀 불편하다거나 좀 어떤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진다거나 이러면 이제 월경 과다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월경 과다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네, 월경 과다의 원인을 살펴보면 기질적 원인과 기능성 원인이 있습니다. 기질적 원인에는 자궁 내막 용종, 자궁 근종, 자궁 성근종, 자궁 내막 증식증, 자궁 내막 암이 있고요. 기능성 원인에는 난소 호르몬 분비 이상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자율신경 실조가 원인입니다. 네. 이제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이제 월경 과다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치료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까요? 네, 월경 과다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약 또는 수술적 처치를 합니다. 기질적 원인이 있다면 수술이 먼저입니다. 기질적 원인 없이 과다 출혈이 있다면 피임약을 매일 2알에서 4알 정도 약 7일간 복용합니다. 그러면 출혈이 멈춥니다. 네. 그리고 7일 정도 피임약 복용을 중지하면 정상량의 출혈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규칙적인 월경을 합니다. 두 번째는 누프를 넣은 후에 월경 과다가 생긴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프로스타글란딘 형성 억제제인 이부프로펜을 투여하면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빈혈과 월경 과다가 같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유사체와 철분제를 같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항응고제만 단독으로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면 사이록신을 투여합니다. 그리고 미레라는 특수 루프를 자궁에 삽입하여 자궁 내막을 위축시켜서 월결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는 자궁 소파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임신을 원치 않는 경우는 자궁 내막 소작술을 시행합니다. 염증이 원인인 경우는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자궁 근종이 원인인 경우는 자궁 근종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자궁 소파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에 실패한 경우는 자궁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자궁 내막 증식증인데요. 이 질환 역시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죠.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궁 내막 증식증이란 자궁 내막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말합니다. 비정형 세포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황체 호르몬의 작용이 없이 지속적인 난포 호르몬에 노출된 경우나 난포 호르몬 분비성 난소 종양이나 또는 호르몬 치료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입니다. 자궁 내막암의 정구 병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자궁 내막 증식증이요, 이제 몇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분류에 따라서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위험 여부가 좀 달라진다고요. 네. 자궁 내막 증식증은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단순형, 복합성, 비정형 타입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첫째, 단순 자궁 내막 증식증은 자궁 내막암 진행 확률이 약 1%입니다. 네. 네. 복합성 자궁 내막 증식증은 자궁 내막암으로 될 확률이 약 3%입니다. 세 번째로 비정형 자궁 내막 증식증은 자궁 내막암이 될 확률이 약 30%입니다. 네. 네, 특별히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잘 발병하는 여성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네, 자궁 내막 증식증의 위험 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 무배란증 환자, 비만, 아기를 낳지 않는 미산부, 그다음에 55세를 넘어서까지 생리를 하는 경우, 에스트로겐을 계속 투여하는 경우,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경우, 유방암 수술 후에 투여하는 타모xifen 복용하는 경우,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리고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는 종양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검사들로 진단을 할까요? 네, 자궁 내막 증식증의 진단을 살펴보면 과도한 자궁 출혈이 있으면서 초음파 검사상 자궁 내막이 매우 두껍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궁 내막 흡입 생검으로 자궁 내막 조직을 검사하고요. 세 번째는 자궁 내막 소파 수술입니다. 자궁 내막 소파 수술은 자궁 내막암이 동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암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치료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궁 내막 증식증의 치료법은 호르몬제와 수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구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투여합니다. 3개월 내지 18개월 투여합니다. 비정형이 없는 자궁 내막 증식증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자궁 내막 소파 수술입니다. 자궁 소파 수술을 시행하고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반복 자궁 내막 소파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궁 척출술입니다. 비정형 자궁 내막 증식증인 경우 약 30%에서 자궁 내막암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궁 척출술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질환이 자궁 내막암입니다. 이제 그 용어를 보면 자궁 내막에 발생한 암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자궁 내막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호발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악성화가 심합니다. 대부분 비정상적인 출혈로 병원을 방문합니다. 초기에 발견된 자궁 내막암은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난포 호르몬의 단독으로 장기간 노출 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네, 대부분의 암이 초기에는 그 어떤 증상이 없는데요. 자궁 내막암의 경우는 어떨까요? 혹시 뭐 초기 증상이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흔한 증상은 질출혈입니다. 약 90% 환자에서 나타납니다. 네. 처음에는 얕은 대화로 시작하여 점점 혈성 대화로 바뀝니다. 자궁 내막암의 말기에는 하복통, 요통, 골반 압통, 그리고 체중 감소, 전신 쇠압, 심한 질출혈이 있을 수 있고 직장 출혈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빈혈, 혈뇨, 빈뇨증이 나타납니다. 불행하게도 자궁 내막암의 5% 미만은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네. 폐경 여성에서 질출혈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자궁 내막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젊은 여성인 경우에도 월경 과다 혹은 불규칙 자궁 출혈이 있다면 자궁 내막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발병 위험이 더 높은지 궁금한데요. 위험 인자들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궁 내막암의 위험 인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기를 낳지 않는 미산부는 위험 인자입니다. 그리고 불임 환자, 무배란 환자, 또 폐경이 늦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비만, 그리고 난포 호르몬을 장기간 사용한 경우, 그리고 난포 호르몬에 장기간 노출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 유방암 수술 후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이 위험 인자라고 하겠습니다. 네. 진단 방법도 궁금한데요. 암이니까 아무래도 조직 검사를 꼭 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궁 내막을 흡입하여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합니다.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궁 소파 수술입니다. 자궁 내막을 긁어내어 조직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폐경기 여성에서 정상 자궁 내막은 3mm 이하입니다. 폐경기 여성에서 질초음파 검사 시 자궁 내막암을 의심해야 될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궁 내막이 4mm 이상인 경우. 둘째, 자궁 내막에 융기형 종괴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자궁 강내에 액체가 저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암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수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궁 내막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궁 내막암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째 수술입니다. 전 자궁 적출술을 하고 양측 난관 난소를 절제합니다. 림파절도 절제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암 치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소적으로 재발된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제제와 같은 호르몬 치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궁 내막암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난포 호르몬을 투여할 수도 있다고요. 네, 자궁 내막암 수술 후에 5년이 지났고 재발 소견이 없고 폐경 증상이 있으면 난포 호르몬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 질건조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국소적 난포 호르몬을 질내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 홍조, 식은땀 같은 초기 폐경 증상인 경우는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긴 시간 동안 여성 생식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과장님, 평소에 여성들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정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성 생식기는 출산과 생리 및 부부관계에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질출혈이나 염증 소경이나 또는 알 수 없는 통증이 있다면 즉시 가까운 산부인과에 당당하게 찾아가셔서 진료받는 것이 소중한 여성 생식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무작정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 몸에 관심을 가질수록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여성분들 앞으로 여성 질환에 그리고 자기 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